북극의 풍우와 독립의 꿈. 1910년대 후반, 나는 간도라는 이 낯선 땅에서 다시 토지를 일구고 있었다. 평사리의 그 드넓은 논밭은 아니었으나 나의 재력과 의지로 쌓아 올린 이 사업체야말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한 나의 새로운 토지였다. 나는 최참판댁의 외동딸이 아닌 독립자금의 근원을 지키는 냉혹한 지배자로 이북국의 풍우를 맞서고 있었다. 새벽녘 붉게 타오르는 저 불길을 보았을 때 나는 20해 전 평사리의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어린 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불길이 이제 이 낯선 만주 땅까지 쫓아와 내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사업체를 태우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깨달았다.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은 재물을 태울 뿐 나의 의지를 태울 수는 없다. 저 불은 일본 관원들에게 내가 숨겨온 독립 자금의 존재를 알리는 위험한 경고였다. 나의 재정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는 이 화제를 딛고 서야 한다. 만약 내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길상과 내가 맹세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 이 화제는 나에게 더 강해지라는 운명의 채찍일 뿐이다. 나는 불길이 꺼지자마자 모든 사업체의 흐름을 점검하며 재정 노출을 막기 위한 은밀한 생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의 아들 황국은 이제 청년이 되었다. 그는 최참판댁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가 쌓은 돈의 실리 대신 이념의 허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황국이 드나든다는 회영루라는 곳은 지식인들이 모여 시대의 고민을 토로하는 곳이었지만 나의 눈에는 위험한 사상의 경연장으로만 보였다. 나는 침묵으로 돈을 쌓아 무기를 만들라 했거늘 황국은 그곳의 청년들과 피를 토하며 해방 후의 새로운 세상을 논하고 있었다. 공산주의, 민족주의, 아나키즘, 온갖 사조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나의 아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해방은 이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돈과 총칼이라는 냉혹한 실리 속에서 쟁취되는 것임을. 나는 황국이 그곳에서 나의 경영 방식이 아닌 나약한 이상을 배우게 될까 두려웠다. 그가 나를 이해하기엔 아직 이 시대의 피비린내가 너무 먼 이야기였을까? 회영루의 중심에는 교사 송장환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이상주의자였다. 나는 그의 학교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송장환은 교육만이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외쳤다. 일본의 칼날보다 무서운 것은 조선인의 무지라고 말이다. 그의 눈빛은 맑았으나 그 순수함이 이 만주 땅의 냉혹한 정세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상은 굶주림과 총성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송장환의 이상과 나의 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황국을 보며 나의 방식만이 옳은 길임을 다시 한번 굳게 다졌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 나는 늘 홀로 서 있었다. 평사리의 드넓은 논밭 위, 간도의 황무지 위, 그리고 돈과 권력 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지배했지만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의 삶은 복수와 생존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을 넘는 여정이었다. 나는 길상과 황국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려 했으나 나의 카리스마와 냉정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황국은 나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다. 나는 어머니로서의 따뜻함 대신 지배자로서의 냉기를 물려주었다.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굴레였다. 나는 언제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한 여인으로, 한 어머니로 살 수 있을까?
토지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고독을 지배하는 일이었다. 간도 중심부에 들어선 가스집은 서구 문명의 상징이자 일본 자본의 확장이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주변 상권에 투자했다. 일본 자본의 흐름을 읽고 그들의 기술과 시스템을 역이용해 독립 자금을 모으는 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나는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가야 한다. 가스등의 밝음이 식민지의 어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한들 나는 그 밝음 속에서 돈이라는 무기를 벼려야 했다. 황국은 가스등 아래에서 이념을 논했지만 나는 그 가스등을 만드는 자본을 쥐었다. 돈을 버는 행위, 그것이 곧 나의 독립운동이었다. 나의 방식은 그 누구보다 비정하고 현실적이었다. 회영루 주변을 맴도는 검정 두루마기의 사내에 대한 소문은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는 밀정일 수도 자금 출처를 캐는 일본 형사일 수도 있었다. 그의 존재는 만주 독립운동 사회 전체에 불신과 공포를 심고 있었다. 나는 그 사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독립 자금의 노출을 막기 위해 모든 비밀 통로를 다시 점검해야 했다. 신뢰는 사치였다. 만주 땅은 언제나 칼날 위를 걷는 듯했다. 나는 그 검은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의 모든 기밀을 더욱 깊숙이 숨겼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나의 경계는 생존의 법칙이었다. 화재와 검정 두루마기 사내의 위협 이후 나는 사업체를 서둘러 이사시켰다. 건물을 옮기는 행위는 곧 감시망을 피하고 비밀리에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이었다. 길상,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유랑의 땅입니다. 뿌리는 조선 땅에 두고 이가지와 잎은 바람에 맡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자금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생존입니다. 만약 내가 붙잡히더라도 황국과 돈의 흐름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곳 주변에는 일본의 빌붙은 주구, 앞잡이들과 고단한 삶 때문에 몸을 팔아야 했던 갈보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냉정하게 경멸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저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인간 존엄성이 짓밟힌 참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동포였다. 주구의 냉소적인 웃음 속에는 자신을 향한 비참함이 담겨 있었고 갈보의 덧없는 몸짓 속에는 나라 잃은 슬픔이 녹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구할 힘이 있었지만 나의 독립운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을 외면해야 하는 잔인한 길이었다. 나는 돈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줄 수 없었다. 독립 후 과연 누가 저들이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되돌려줄 수 있을까? 나는 죄의식과 사명 사이에서 고독하게 고뇌했다. 간도 전역에서 일본인 자본에 의한 신축 공사가 활발했습니다. 병원, 학교, 관청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내가 이 자본주의의 파도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일본 자본의 확장 속에서 돈을 벌었다. 적의 구조를 역이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생존 방식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가 모은 이 돈은 결국 조선인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 피로 맺은 열매를 무기로 바꿔 결국 이 구조 자체를 부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피의 값을 치르는 방식이었다. 황국의 친구 정호는 나의 아들에게 가장 깊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해방된 조선은 과연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그 질문은 황국을 통해
나에게도 던져진 시험이었다. 정호는 낡은 양반의 세상이 다시 온다면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단순히 민족 해방을 넘어 토지 분배와 평등 사회를 꿈꾸었다. 나는 토지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으나 나의 아들은 그 토지 자체의 의미를 묻고 있었다. 나는 황국에게 현실의 냉혹함을 가르쳤지만 그의 세대는 새로운 이념과 꿈을 갈망했다. 나는 나의 아들이 그 질문에 자신만의 답을 찾기를 바라면서도 그 답이 내가 걸어온 길을 부정할까 두려웠다. 밤비가 쏟아지던 날, 길상은 독립군과의 은밀한 접선을 위해 홀로 길을 나섰다. 나는 그가 나의 남편이자 아들의 아버지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독립투사로서의 사명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나에게 돈을 맡겼고 독립군은 그에게 생명을 맡겼다. 길상은 늘 이 두 개의 거대한 짐 사이에서 고독하게 흔들렸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조국의 해방이라는 더 큰 붓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한 여인의 남편이기를 요구할 수 없었다. 그의 고독은 나의 고독만큼이나 깊고 비장했으므로 나의 사랑은 그저 그의 헌신을 묵묵히 지원하는 것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길상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황국은 집 앞 나무 아래에서 작은 새의 죽음을 목격했다. 나는 이 사소한 죽음이 던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만주의 독립운동은 이 작은 새의 생명처럼 나약하고 연약했다. 아무리 용감하게 날갯짓을 해도 시대의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는 속절없이 쓰러지고 만다. 나는 황국에게 이 비극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더욱 철저하고 냉정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나는 나의 아들이 그 작은 새처럼 무모하게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했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위장 명목 중 하나였던 법회가 열렸다. 조선인들이 모여 불경을 외고 민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자리는 겉으로는 종교 행사였으나 속으로는 독립을 염원하는 단결의 장이었다. 나는 그 법회에서 모인 자금을 길상에게 건넸다. 나의 눈빛은 강했지만 모인 조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보며 나 역시 민족혼의 힘을 느꼈다. 그들의 간절함이 나의 냉정함에 불을 지폈다. 종교와 이념을 넘어선 민족의 생존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염원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나는 그 염원의 대리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다. 법회가 끝난 후 길상은 홀로 나에게 자신의 지난 얘기를 털어놓았다. 노비였던 자신의 신분,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난을 헤쳐왔던 모든 세월. 서희, 나는 당신의 남자이기 이전에 이 민족의 아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은 오직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나에게 가장 강력한 칼입니다. 나는 그 칼을 올바르게 쓸 것입니다. 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길상이야말로 나의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동등한 투사임을 확인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의 정을 넘어 공동의 숙명을 짊어진 비장한 동지애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에게 나는 돈을, 나에게 그는 투쟁의 명분을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완성하는 운명이었다. 길상은 마침내 귀국 명령을 받았다. 만주에서 모은 독립 자금을 조선 내 깊숙한 곳으로 전달해야 하는 새로운 밀명이었다. 나는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여정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가장 위험하고 비장한 길이었으므로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나의 모든 계획도 멈춥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만주 땅에서 당신의 돈을 지키고 당신의 목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평사리의 토지를 되찾았을 때처럼
당신도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요.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심장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냈다. 그의 눈빛에서 강인한 의지와 함께 깊은 연모를 읽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짐을 지워 보냈다. 나는 이제 그의 생명까지 짊어진 채 만주의 풍우를 견뎌야 했다. 길상이 떠난 후 만주의 뜨거운 여름밤이 찾아왔다. 불을 향해 뛰어드는 나비들처럼 젊은 독립운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을 전개했다. 나의 아들 황국은 송장환을 따라 비밀리에 경문을 배포하는 일에 참여하며 잠재되어 있던 뜨거운 열정을 분출했다. 나는 황국에게서 젊은 날의 길상을 보았다. 뜨거움은 아름다웠으나 동시에 가장 위험했다. 어머니의 냉철함은 너를 살렸지만 송장환의 뜨거움은 너를 깨어나게 했구나. 너는 나비가 불 속으로 뛰어들듯 너의 시대적 소명을 향해 주저없이 나아가려 했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그가 무모한 열정에 다 타버리지 않도록 나의 냉철한 이성으로 그의 길을 감시하고 지켜야 했다. 나의 돈은 피로 맺은 열매이지만 나의 아들은 그 피를 다시 이념과 행동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나의 곁에는 늘 공로인의 양식이 있었다. 그는 최참판댁의 옛 하인으로 평사리에서부터 나를 보필해온 충직하고 우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나에게 낡은 시대의 충절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민족혼과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는 존재였다. 마님, 큰 일을 하시는 동안 작은 일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마님의 뜻은 하늘이 알고 이 땅의 백성이 압니다. 흙을 떠난다고 한들 마음속의 뿌리가 조선 땅에 있다면 마님은 영원한 최참판댁의 주인이십니다. 공로인의 단순하고 우직한 충언은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강인한 중심을 잡아주었다. 나는 돈과 권력 위에 섰지만 공로인은 인간적인 도리라는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양식은 나의 고독한 투쟁을 지탱하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길상이 남도로 떠난 후 나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나는 그가 보낸 간략한 보고서와 그의 비장한 결의를 되새기며 그가 겪었을 고난을 마음속으로 따라갔다. 그의 여정은 곧 나의 여정이었다. 길상이 국경을 넘자마자 그는 동지에게 독립운동의 길에서 뱀은 죽여야 한다. 망설임은 곧 파멸이다라는 냉혹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는 더 이상 나의 곁에 머물던 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는 조국 해방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망설임을 버린 투사가 되어 가장 잔인한 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길상이 그 잔인한 현실에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길상은 남도로 향하는 여정에서 숨어 지내던 남도 사내들을 만났다. 그들은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이자 독립운동의 가장 밑바닥에서 피를 흘리는 동지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삶이 가난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는 길상의 보고를 읽었다. 나의 돈이 바로 저들에게 가장 절실한 곳에 쓰여야 할 진정한 가치를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나의 돈은 그들의 피와 땀을 헛되지 않게 할 무기였다. 길상이 황량한 땅을 덮은 사진, 모래먼지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래폭풍은 일본 관원들의 감시를 피하는 최적의 환경이었으나 동시에 그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드는 고통이었으리라. 나는 길상이 그들과 함께 모래바람 속에서 조국의 해방을 기원했을 모습을 상상하며 만주에서 그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길상은 자금을 전달할 동지를 만나기 위해 바닷가에 도착했다. 드넓은 바다는 자유와 희망을 상징했다. 그곳에서 그는 독립군과의 접선에 성공했고
내가 피와 땀으로 모은 자금은 무장투쟁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로 흘러들어갔다. 나는 그가 바닷가에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희망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음을 믿었다. 나의 모든 기다림은 그 약속 위에 세워져 있었다. 조선 땅에서의 독립운동은 길상 같은 거물의 움직임만이 아니었다. 이민혜와 같은 평범한 안악들이 전개하는 풀뿌리 투쟁이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장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책이자 은신처를 제공하는 숨은 영웅이었다. 이민혜의 작전은 소박했지만 그 용기와 헌신은 독립운동의 든든한 기반이었다. 나는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대의를 이루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길상은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정떼고 가려고 결심했음을 나는 그의 편지를 통해 읽었다. 그의 이별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국 해방이라는 대의에 자신을 바치겠다는 비장한 선언이었다. 그러나 그의 편지 속에는 나를 향한 깊은 연모와 황국을 향한 애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늘 나와 황국, 그리고 평사리의 토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비장함을 이해했고 그의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길상이 조선 내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의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가장 힘없는 존재였으나 동시에 가장 뜨거운 독립의지를 가진 민중이었다. 길상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들의 힘이 곧 독립운동의 가장 강력한 기반임을 나에게 보고했다. 나는 나의 재력이 이 민중의 힘과 결합되어야만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의 사명은 이 모든 고난과 희생을 모아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는 그날까지 이 자금의 줄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었다.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나의 돈과 길상의 투쟁, 그리고 황국의 고뇌는 엮이고 있었다. 나는 북국의 풍우 속에서 홀로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 나의 투사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 나의 토지는 이제 단순한 땅이 아닌 독립을 향한 나의 굳건한 의지 그 자체였다. 북국의 풍우 속에서 서인은 돈과 의지를 지키고 길상은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합니다. 나의 심장, 조선으로 가다. 길상을 조선 땅으로 보낸 후 나의 심장은 쪼개어진 것 같았다. 나의 심장의 반쪽은 만주에 남아 돈을 지켰고 나머지 반쪽은 그의 등 뒤에서 험난한 남도 길을 따라갔다. 나는 이제 두 개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나는 재력을 지배하는 냉철한 최서희의 삶, 다른 하나는 나의 투사, 길상의 안위를 염려하는 한 여인의 삶. 나는 그에게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의 말에는 명령이자 애원,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다. 만주에서 돈의 흐름이 막히면 조선의 투쟁도 멈춘다. 그의 생명이 끊어지면 나의 독립운동도 나의 삶도 멈춘다. 나의 심장을 둘로 쪼개어 하나는 간도에 묶어두고 하나는 조선 땅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야 했다. 나의 심장을 쪼개어 바치리까. 이것이 내가 조국 해방을 위해 치러야 할 가장 잔인한 대가였다. 나는 매일 밤 그가 보낸 간략한 보고서 속에서 그의 숨소리를 찾아내려 애썼다. 길상이 떠난 후 나는 만주 사업체를 더욱 철저히 단속했다. 길상이 없는 빈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관원들에게 우리의 약점을 노출할 수 있는 치명적인 틈이었다. 나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잠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고 더욱 냉혹한 지배자가 되어야 했다. 나의 눈빛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강철이 되었다. 길상이 떠나자
나는 회계장부를 3번씩 확인하고 모든 거래를 최소 2단계의 비밀 장부로 이중 기록했다. 눈에 보이는 사업체는 일상적인 무역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가장 큰 수익은 은밀한 환전과 금괴 거래에서 나왔다. 일본의 감시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나의 주변을 덮쳤다. 나는 거미줄에 걸린 먹이가 아닌 거미줄의 장력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나의 집무실에는 낮에도 창문이 닫혀 있었고 나는 오직 돈의 흐름과 만주의 정세라는 2개의 차가운 진실만을 마주했다. 나는 철저히 고독했고 그 고독 속에서 나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길상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었다. 길상의 여정은 아득한 구만리 장천을 나는 한 마리 외로운 새와 같았으리라. 그 드넓고 위험한 하늘 아래 그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밀정들의 칼날을 피해야 했다. 간혹 도착하는 그의 동지들의 전원 속에서 나는 조선 땅의 정세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곳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위험이었고 길상에게는 사명이었다. 나는 그 새가 무사히 날개를 접고 돌아오기를 오직 간절한 기원으로만 지켜볼 수 있었다. 나는 황국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의연하게 설명했지만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황국은 나의 냉정함 속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묻고 있었다. 나는 황국에게 흔들림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곧 아버지 길상에게 힘을 실어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 나의 기원은 공허한 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주에서 내가 매일 밤마다 짜내는 치밀한 계획이었고 길상의 무사 귀환을 위한 재정적 방패였다. 만주는 늘 풍운의 중심이었다. 길상이 떠난 후 간도에는 일본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고 독립운동 단체 내부의 불신과 갈등도 깊어졌다. 화재 사건 이후 노출된 나의 사업체는 이미 거대한 표적이 되었다. 나는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모든 현금을 금괴나 외화로 바꾸어 은밀한 통로로 숨겼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지만 돈의 흐름은 붙잡을 수 없다. 이 풍운 속에서 나는 냉정한 전략가가 되어 적들이 나의 사업의 겉모습만을 보게끔 위장했다. 길상이 조선에서 피를 흘린다면 나는 만주에서 돈이라는 피를 흘려 그를 지켜야 했다. 나는 이 모든 혼란을 지배해야 했다. 그것이 내가 짊어진 토지의 무게였다. 만주의 독립운동은 단결을 외쳤으나 그 내부는 언제나 파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따랐고 그 그림자 속에는 독립을 팔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우글거렸다. 나는 이 모든 불안정성을 나의 이익으로 전환했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의 화폐 가치가 요동칠 때마다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들여 가장 높은 곳에서 팔아치웠다. 나의 재산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불어났다. 그 돈은 더러웠고 잔인했지만 조국의 해방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한 필수적인 무기였다. 나는 이 피의 돈을 죄책감 없이 움켜쥐었다. 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의 심장은 길상에게 보내는 뜨거운 불꽃을 담고 있었다. 아들 황국은 여전히 회영루와 송장환 교사를 쫓았다. 나는 황국의 발이 붙도록 걷는 것을 보면서 그가 신은 이념의 신발이 그의 현실이라는 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평등을 외치는 신발을 신었으나 너의 발은 최참 판댁의 특권이라는 가죽으로 쌓여 있다. 너의 이상은 아름다우나 현실은 너를 돈으로 규정한다. 신발이란 발에 맞아야 하는 법이다. 나는 내가 그 신발을 벗어던지고 나의 길을 따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그 신발이 너를 어디로 이끌지,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너의 뜨거운 발이 결국 이 시대의 차가운 눈밭을 밟고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나는 황국의 이상주의를 존중하되 그를 현실의 가장자리에서 잡아당겼다. 너의 아버지는 예술가였으나 지금은 투사가 되어 피를 흘리고 있다. 나는 내가 그 순진한 신발을 신고 무방비 상태로 덫에 걸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아버지의 헌신을 돈으로 지탱하는 나의 고독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우리의 투쟁은 이념의 논쟁이 아닌 생존과 재력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너는 아직 나의 토지의 무게를 짊어지기에는 너무 어렸다. 자금줄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나는 국경 무역의 중심지인 회령으로 비밀스러운 나들이를 감행했다. 겉으로는 새로운 무역 품목을 탐색하는 상인이었으나 실제로는 길상에게 보낼 마지막 자금 통로를 구축하는 임무였다. 회령의 장터는 조선과 만주의 경계에서 피어난 욕망의 축제였다. 나는 그 탐욕의 눈빛들 속에서 가장 냉철하게 움직여야 했다. 회령 나들이는 나의 굳건한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였다. 나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지만 길상의 안전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었다. 오직 나의 치밀한 계획만이 그를 지켜줄 수 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길, 북풍이 불어오는 길목에서 길상의 생명을 담보로 쥔 듯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회령은 탐욕의 심장이었다. 일본 관원과 중국 군벌, 그리고 조선인 상인들이 뒤섞여 이익을 쫓았다. 나는 그곳에서 미스터리라는 새로운 환전책을 만났다. 그는 이중 삼중으로 위장된 인물이었으나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돈을 향한 순수한 열망을 읽었다. 나는 그 열망을 믿었고 그를 나의 마지막 비상 통로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에게 엄청난 현금을 넘기면서도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나의 시선은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나의 돈은 이제 길상의 생명줄이 되었다. 나는 그 생명줄을 이 탐욕의 땅에 단단히 묶어두고 돌아왔다. 회령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수많은 뜨내기꾼들을 만났다. 독립운동을 위장한 사기꾼, 일본 관원의 끈앞을,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한모 잡으려는 투기꾼들. 만주는 언제나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위험한 도가니였다. 나는 그들의 눈빛만 보고도 그들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나는 그들과 거래하면서도 그들에게 나의 진정한 목적을 절대 노출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나의 은밀한 사업을 키워나갔다. 이 뜨내기꾼들은 만주의 풍경이었고 나는 그 풍경 속에서 가장 은밀한 투쟁을 벌이는 존재였다. 만주에서의 생존은 곧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마치 짐승의 무리 같았으나 짐승의 습성을 아는 자만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심어주었고 그들의 입을 통해 나의 사업은 합법적인 큰 물줄기로만 알려지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헛소문이야말로 나의 가장 훌륭한 방패였다. 어느 날 황국이 송장환 교사에게 줄 목도리를 떠달라 청했다. 솜씨가 좋은 나는 말없이 털실을 가져와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목도리를 뜨면서 황국을 향한 어머니의 정과 길상을 향한 아내의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 이 목도리는 송장환의 목을 따뜻하게 하겠지만 나의 마음속으로는 길상의 목을 감싸주기를 바랐다. 차가운 북풍 속에서 그는 얼마나 고단할까. 이 실타래가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인연처럼 그의 몸을 단단히 묶어주기를 염원했다. 목도리는 나의 억눌린 정념이자 무사 귀환을 바라는
나의 비밀스러운 기도였다. 털실이 손끝을 스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념과 현실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황국은 이 목도리에 따뜻한 정의를 담으려 했으나 나는 이 목도리가 비정한 현실의 추위를 막아줄 수 없음을 알았다. 목도리는 결국 무기가 될 수 없다. 길상이 지금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안이 아닌 날카로운 칼과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줄 돈이었다. 나는 목도리를 뜨는 동안에도 다음 달의 자금 흐름과 환율 변동을 계산하고 있었다. 나의 노동은 감정의 해소가 아닌 투쟁의 연장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감정을 실타래처럼 엮어 단단히 매듭지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길상이 떠난 후 가장 깊고 간절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귀마동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말이 돌아오는 마을. 길상이 무사히 돌아오는 마을. 꿈속에서 길상은 지친 몸으로 나에게 돌아왔다. 그의 옷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국 해방이라는 대의를 완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꿈속에 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지친 몸을 안아주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꿈이라는 덧없는 위안 앞에서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했다. 길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의 귀마동은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살아야 했다. 꿈속에서 그의 얼굴을 만졌을 때의 생생한 온기가 아침까지 나의 손끝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온기를 붙잡고 길상이 돌아올 확실한 날을 기다렸다. 나의 모든 투쟁은 이 귀마동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길상이 떠난 후 일본 관원의 주구의 무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의 사업체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은 조선인들의 피를 팔아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경멸했지만 그들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그들의 눈을 속여 나의 진정한 자금 통로를 숨겼다. 그들은 나를 돈의 눈먼 여인으로만 여겼다. 나는 그 오해를 즐겼다. 나의 가장 큰 무기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의지와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주구의 무리가 짖을수록 나의 투쟁은 더욱 은밀하고 깊숙이 진행되었다. 나는 그들 중 가장 악랄하고 탐욕스러운 자를 골라 미끼로 던져주었다. 그들에게 거짓 정보와 위장된 이익을 제공하여 그들이 나의 진짜 사업을 놓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착각했으나 그들은 나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가련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나는 그들을 이용해 일본 관원의 정보망을 역으로 감시하고 길상의 귀국 경로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결국 송장환 교사가 일본 관원의 덫에 걸려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는 단순한 독립운동가 한 명의 체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황국이 드나들던 회영루와 나의 자금줄이 노출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다. 송장환은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배신이라는 현실의 덫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곧바로 황국에게 송장환과의 모든 접촉을 끊도록 명령했다. 나의 아들은 분노했지만 나는 냉정했다. 나는 나의 아들을 독립운동의 덫에서 건져내야 했다. 송장환이 덫에 걸린 후 나는 길상에게 보낼 마지막 자금을 서둘러 인편에 보냈다. 이제 만주에서의 나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나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만주 땅이 나의 영원한 토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송장환이 잡혔다는 정갈이 도착했을 때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나의 첫 번째 행동은 모든 금고와 비밀 장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나는 황국에게 송장환을 구하려 한다면 너는 자살하는 것과 같다.
너의 죽음은 너의 아버지의 투쟁을 헛되이 만든다. 고 단호하게 말했다. 황국은 나를 비정한 어머니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정을 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의리임을 알았다. 송장환의 희생은 헛되지 않도록 나는 그의 체포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길상에게 비상 신호를 보냈다. 우리의 토지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떠돌이가 되어야 했다. 나의 마음은 피폐했지만 그 피폐함 속에서 나는 투쟁가로 더욱 굳게 섰다. 길상이 보낸 마지막 전언은 조선 남도의 어둠 속 투쟁을 담고 있었다. 그와 그의 동지들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해가 지고 세상이 잠들 때 그들은 총과 이념을 들고 조국의 새벽을 준비했다. 나는 만주에서 그들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따라갔다. 길상은 조선에 도착하여 땡땡이 중이라 불리는 스님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겉으로는 유랑하는 승려였으나 사실은 독립 자금을 운반하고 연락을 취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나는 이처럼 평범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독립의지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달았다. 길상은 그 땡땡이 중을 통해 나의 돈을 무사히 지하 조직에 전달할 수 있었다. 나의 사업은 이제 조선의 민중이라는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 땡땡이 중이 짊어진 행랑에는 낡은 불경만이 아닌 조선의 희망과 나의 돈이 함께 담겨 있었다. 길상은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룻배를 이용해야 했다고 보고했다. 나룻배는 조심스러운 은밀한 이동 수단이었다. 강을 건너는 행위는 곧 죽음의 경계를 넘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가 나룻배 위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비장했을지 짐작했다. 나룻배는 길상에게 도망의 도구가 아닌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으리라. 나는 그 강물 소리를 만주 땅에서도 듣는 듯했다. 그 나룻배 위에서 길상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비장함을 끌어안았을 것이다. 그가 건넌 강물은 단순히 조선의 강이 아닌 운명의 강이었다. 길상이 관여한 산청장의 살인 사건 소식이 은밀히 만주까지 전해졌다. 일본 관원이나 밀정을 처단한 냉혹한 행동이었다. 길상은 원래 생명을 귀하게 여기던 예술가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살인이라는 핏빛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나는 길상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나의 돈이 그를 그 잔인한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내 냉정해졌다. 독립운동은 숭고한 대의를 위한 필연적인 희생과 폭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나는 길상의 고독한 칼을 묵묵히 지지하는 냉정한 방패가 되어야 했다. 길상의 손에 피를 묻게 한 것은 나의 운명이었다. 길상을 투사로 만든 것은 나의 복수심과 조국 해방이라는 염원이었다. 그의 보고를 읽으면서 나는 그의 손에 묻은 피의 비릿함을 간접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일본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생명과 토지에 비하면 이 살인은 정당한 심판에 불과했다. 나는 길상이 그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의 모든 재산을 걸어 그의 도덕적 짐까지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살인은 더러웠으나 그 살인이 훗날 깨끗한 조선의 땅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피의 돈을 계속될 것이다. 길상이 접촉한 동지들 중에는 개화당의 반개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독립을 이루되 그 문명의 탐욕과 이기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서 돈을 지배하는 여인이었다. 나는 개화 그 자체였으나 나의 목적은 반개화였다.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제국주의의 탐욕을 무너뜨리는 것. 그들의 주장은 나의 생존 방식이 곧
투쟁 방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나의 아들 황국에게도 이 양면적인 진실을 가르쳐야 했다. 나는 돈의 힘을 알았고 돈의 비정함을 알았다. 진정으로 해방된 나라란 돈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나라여야 했다. 마침내 길상은 독립운동 자금 전달 임무를 완수하고 귀향의 길에 올랐다는 짧은 전언이 도착했다. 귀향? 이 두 글자는 나에게 해방과 새로운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지만 이제부터는 조선 전역에 깔린 감시망을 뚫고 안전하게 만주로 돌아와야 했다. 나는 모든 사업체의 비상계획을 발동시켰다. 만약 그가 붙잡힌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그를 구출해야 했다. 나의 투쟁은 이제 수성을 넘어 공격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였다. 조선 땅에서 만주로 넘어오는 길은 죽음의 포위망을 뚫는 것과 같았다. 길상이 숨어 지냈다는 쪽가니 집은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민중의 보금자리였으리라. 그곳은 일본 관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을 것이다. 길상은 그곳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민중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는 나의 돈이 그들의 피와 땀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내가 만주에서 겪는 고난을 묵묵히 견뎌냈다. 쪽가니 집의 정은 나의 차가운 재력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인간적인 따뜻함을 상징했다. 길상의 귀향길에는 호러미와 기생들이 조력자로 등장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멸시받는 여인들. 그들은 길상에게 잠자리와 은신처,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나는 최참판 댁의 주인이었으나 저들은 조선이라는 집의 가장 낮은 문지방이었다. 독립운동은 저들의 헌신 위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나의 강인함과 재력으로 저들의 헌신을 결실로 만들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저들의 투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민족혼의 뿌리였다. 그들의 눈물과 희생이 나의 냉철한 사업보다 더 순수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길상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길상의 최종 출발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이제 국경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길상이 움직이는 경로를 예측하며 만주에서 그를 맞이할 비밀 기지와 호위 인력을 치밀하게 배치했다. 최서희 길상을 향해 길상, 당신의 출발은 나의 운명입니다. 당신이 조선 땅에서 모든 것을 걸었듯이 나는 이제 이 만주 땅에서 나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당신의 무사 귀환이야말로 나의 투쟁의 완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국경 지역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길상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일본 관원이 길상을 쫓는다면 그들은 수많은 길상을 쫓게 될 것이다. 길상의 귀국이 임박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서는 정염이 활활 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사랑, 독립, 복수, 생존 이 모든 것이 뒤섞인 시대의 경랑이었다. 나는 돈을 벌었고 길상은 피를 흘렸다. 나의 정념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함께 서인의 토지 위에 서겠다는 불같은 의지였다. 이제 나의 아들 황국은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고 나의 남편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나의 방식대로 조국의 해방을 준비할 것이다. 토지는 이제 나의 운명이다. 나는 이 운명을 지배할 것이다. 길상의 돌아옴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길상의 귀향이 다가왔다. 나의 고독한 투쟁도 끝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경랑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의 심장은 쪼개졌으나 나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음을. 나는 이 북극의 풍우를 딛고 나의 토지, 나의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내가 흘린 눈물과 피는 모두 미래의 조선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심장을 쪼개어 조선 땅으로 보낸 최서희는 만주에서 돈과 의지를 지키고 길상은 목숨을 건 남도 여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길상이 조선 땅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나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나는 그가 목숨을 걸고 만났던 사나이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돈이 아닌 조국 해방이라는 순수한 의리로 길상을 지켰겠지. 그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의리 덕분에 나의 심장, 나의 길상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나는 만주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들의 의리가 아무리 단단한 생명의 끈이라 해도 일본의 칼날은 돈 앞에서만 잠시 주춤했다. 나는 그들을 존경했지만 나의 방식인 냉혹한 자금력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알았다. 이 사나이들의 눈빛 속에는 평사리의 흙이 있고 조선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길상은 전해왔다. 나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내가 만진 돈은 이제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립군들의 피를 씻어내는 물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목숨값을 대신하는 무거운 저주였다. 나는 매일 밤 내가 벌어들인 돈의 출처와 경로를 되짚으며 이 돈이 정말로 순수한 대의를 위해 쓰이는지 수백 번 확인했다. 길상이 조선에서 만난 사나이들은 무장투쟁의 선봉에 선 영웅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웅적 희생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만주의 온갖 어둠을 헤집고 모은 더러운 자본이었다. 그 이율배반적인 현실은 나의 양심을 매일 후벼 팠고 나에게 엄청난 도덕적 고독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고독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었다. 나는 무장투쟁의 최전선이 아닌 재정투쟁의 최전선의 선 지휘관이었다. 그들의 숭고한 의리와 나의 냉혹한 실리가 만나야만 이 지긋지긋한 일제강점의 밤이 끝날 수 있음을 나는 알았다. 나의 손은 깨끗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나의 방식으로 그들의 의리를 뒷받침해야 했다. 그가 조선 땅 평사리 근처의 옛 터전을 지나왔다는 보고를 들었다. 얼마나 많은 감정이 그의 가슴을 쳤을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 나의 복수와 염원이 깃든 그 땅. 길상은 나의 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가 본 토지는 여전히 일제의 수탈 아래 신음하고 있었을 것이다. 토지는 변하지 않으나 그 안은 깊어져 나의 영혼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만주에서 돈을 지키면서도 나의 영혼은 끊임없이 그 옛 터전의 슬픔을 기억했다. 그 슬픔이야말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었다. 나는 길상의 눈에 비친 고향의 슬픔을 읽으며 나의 투쟁이 개인의 복수를 넘어 민족의 해방이어야 함을 다시 다짐했다. 나는 눈을 감으면 여전히 평사리의 그 드넓은 땅을 보았다. 최참판댁의 토지가 아닌 조선의 민중의 피와 땀으로 젖은 토지였다. 그 땅은 이제 일본인 지주와 마름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길상이 보고 온 조선의 농촌은 비참함 그 자체였다. 그의 보고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채찍 소리와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의 투쟁은 단순한 자금 확보를 넘어 해방 후 조선에서 토지를 민중에게 돌려주기 위한 거대한 설계였다. 나는 만주에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자본을 통해 언젠가 해방의 날이 왔을 때 조선의 모든 수탈된 토지를 되사고 그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줄 역사적인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나는 매일 아침 나의 가슴에 새겨진 옛 터전의 슬픔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백정네 식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전언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의 헌신은 그 어떤 부르주아의 기부금보다 순수하고 고귀했다. 내가 만주에서 온갖 더러운 돈을 만져가며 자금을 모을 때 그들은 순수한 생명을 걸고 길장을 숨겨주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해방된 나라에서는 나의 아들이 이들 백정네 식구와 차별 없이 어깨를 맞댈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재력은 이 가장 낮은 곳의 헌신을 보호하고 그 결실을 맺게 하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더욱 냉정하고 치밀하게 만주의 돈주를 관리해야 했다. 그들은 나의 토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었다. 길상이 깊은 산을 타고 북으로 향하면서 스스로가 원래 산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보고는 나의 심장을 멈추는 듯했다. 그는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 문명과 예술을 사랑하던 나의 길상이 생존을 위해 산짐승처럼 움직여야 했다니. 그러나 그 원시적인 생존력이야말로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나는 그를 만주의 사업가로 만들었지만 조선의 산은 그에게 투사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나는 그가 돌아와 나의 품에서 다시 따뜻한 예술가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지만 시대는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투쟁은 곧 나의 투쟁이었다. 그의 생존력이야말로 내가 가장 절실히 의지하는 희망이었다. 내가 보낸 동행들이 국경에서 길상을 맞이했다는 보고를 받을 때까지 나의 불안은 단 한순간도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돈으로 생명의 방패를 만들었다. 돈은 곧 정보였고 돈은 곧 그들의 안전이었다. 이 동행들은 나의 눈이자 귀였다. 그림자처럼 길상의 앞뒤를 호위하며 일제관원의 눈을 속이고 국경의 차가운 강물을 넘게 한 것은 나의 치밀한 계산과 그들의 죽음을 불사한 충성이었다. 나는 만주 사업체의 모든 재산을 걸고 이 귀환을 추진했다. 내가 만약 붙잡힌다 해도 이 동행들이 길상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모든 비상 통로를 확보해 두었다. 나의 삶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의 모든 것은 길상과 조선을 위한 차가운 도구였다. 길상이 무사히 국경을 넘기 위해 동원된 동행들은 만주의 밤을 사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나는 이 작전 하나를 위해 만주와 조선을 잇는 밀매 조직, 일본 관원들에게 매수된 이중첩자, 그리고 국경 수비대의 약점까지 모두 파악해야 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갔고 단 하나의 톱니라도 엇나가면 길상의 목숨뿐 아니라 내가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사업과 독립 자금의 통로가 폭로될 위험이 있었다. 나는 이 작전을 귀로 프로젝트라 명명하고 최측근 외에는 아무도 그 전모를 알지 못하게 했다. 매 순간 나의 심장은 멈출 듯 뛰었다. 길상이 발을 디딜 때마다 내가 움직인 자금의 액수가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 모든 위험과 투자가 길상이라는 단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 귀로는 단순한 귀환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건 운명의 도박이었다. 나는 그들의 충성과 나의 돈에 대한 나의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꼈다. 길상이 무사히 국경을 넘었다는 확신이 들자 그제야 나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옛날 평사리의 귀마동을 보았다. 길상이 편안한 얼굴로 말을 타고 돌아오는 환영.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염원의 실체였다. 만주의 황무지 속에서
나의 영혼은 끊임없이 평화로운 조선과 돌아온 길상을 갈망했다. 그러나 꿈이 깨고 나면 나는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나의 품에 안긴 길상은 이미 수많은 피와 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짊어진 채 돌아왔다. 꿈속의 귀마동은 영원히 현실이 될 수 없는 나만의 가장 아픈 안식처였다. 길상이 돌아온 후에도 만주에서의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나의 발밑에는 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주구의 무리가 들끓었다. 그들은 일본 관원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인들의 일거수투족을 감시하고 나의 사업체의 비밀을 캐내려 했다. 나는 그들을 경멸했다. 독립운동의 가장 큰 적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이들 자기 파괴적인 배신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뒤를 다시 쫓았다. 그들을 제거하는 일은 나의 사업을 지키고 독립 자금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우선적인 임무였다. 결국 나의 사업체 내부의 한 주구가 일본 관원에게 정보를 흘려 우리가 덫에 걸리는 위기가 발생했다. 자금의 일부가 노출될 뻔했고 길상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나는 조금의 동요도 보여서는 안 됐다.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위기 앞에서 나는 더욱 냉정해졌다. 즉시 모든 자금의 흐름을 바꾸고 노출된 동지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나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결단력만이 그 덫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만주의 투쟁은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는 생과 사의 싸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덫에 걸린 순간은 새벽 3시, 나의 신복 중 하나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는 급보를 받았을 때였다. 나는 그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관리하는 독립 자금의 핵심 경로를 발설할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길상은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다. 나의 첫 번째 명령은 체포된 신복이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계좌와 사업 기록을 단 30분 만에 지우고 위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믿었지만 고문의 잔인함은 인간의 의지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았다. 나는 나의 신복을 지키는 동시에 그로 인해 수많은 동지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이 위기를 통해 나의 조직 내부에 숨어있던 또 다른 주구를 색출해냈다. 그 배신자를 처리하는 과정은 냉혹하고 잔인했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의 목적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거대한 민족의 해방 자금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덫을 오히려 내부의 적을 정리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나의 냉정한 판단과 행동은 동지들에게 최서인은 곧 만주의 철벽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길상이 귀환한 후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북간도 용정촌 근처의 묘양산 북변에는 독립운동 중 쓰러져간 동지들의 무덤이 있었다. 그들의 묘는 고독했지만 마치 평화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묘 앞에서 길상의 손을 잡고 우리가 살아남아 이 모든 고난을 기억하고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을 느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의 생존 이유였다. 이 죽음 속의 고요함이야말로 내가 만주의 사업가로서 매일 겪는 경랑 속에서 잠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평화였다. 길상은 돌아왔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조선 땅에서의 고난과 만주에서의 투쟁이 남긴 침묵이 있었다. 우리는 말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없었다. 그는 말 대신 거칠어진 손과 깊어진 눈빛으로 조선의 비참함과 자신의 투쟁을 나에게 전했다. 나는 그의 굳은 어깨를 끌어안고 그의 모든 상처를
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역할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투쟁의 동지였고 그의 목숨을 지탱하는 재정적 기둥이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임무와 사랑을 확인하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길상은 돌아왔지만 그는 내가 기억하는 평사리의 순하고 다정한 길상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밤의 강물처럼 어둡고 그의 몸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며칠 밤을 한방에서 보냈지만 육체적인 재회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서로의 영혼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만주에서의 사업 확장과 일본 관원과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야기했고 그는 나에게 조선 남도의 굶주린 민중들과 목숨을 걸고 자금을 옮겼던 고독한 여정을 전했다. 우리의 대화는 늘 돈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밤잠을 설칠 때마다 나는 그의 곁에 누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살아남았다는 확신을 주었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부에게 가장 간절한 사랑의 언어였다. 나는 이 침묵 속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개인의 행복을 넘어 시대적 사명으로 완성되고 있음을 느꼈다. 길상과의 재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목도리를 두르고 온 낯선 여자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길상의 조선 내 활동과 관련된 인물임이 분명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길한 예감을 읽었다. 조선 땅의 잔인한 투쟁이 여기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나의 사업가적 직감은 그녀가 단순한 연락책이 아닐 수 있음을 경고했다. 나는 즉시 그녀의 배경과 길상과의 관계를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만주의 평화는 단 한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길상과 그 여자가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고 은밀했지만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나는 질투보다는 불안을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조선에서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했고 길상이 언제든 다시 위험 속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경랑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나는 나의 재산을, 나의 삶을, 나의 남편을 독립운동에 바쳤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고독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상이 서울로 떠나기 전 용정촌 하늘의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은 마치 일본 제국주의의 마지막 불꽃처럼 처절했지만 동시에 곧 다가올 어둠을 예고했다. 나는 길상이 조선으로 돌아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시대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것을 예감했다. 해가 저물 듯 조선의 희망도 일시적으로 저물어갈지라도 나는 다시 떠오를 아침을 위해 만주에서 재정의 태양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아들 황국은 나의 집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 길상의 투쟁을 존경했지만 내가 돈을 모으는 냉혹한 방식을 비판했다. 황국의 고독은 이념에서 왔지만 나의 고독은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에서 왔다. 그는 송장환의 순수한 이상을 좇아 점차 나의 곁을 떠나려 했고 나는 그의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 나의 모든 희생은 결국 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음을 깨달을 때 나는 어머니로서 가장 큰 고독을 느꼈다. 황국은 나의 사업체를 피로 물든 자본이라고 불렀다. 그는 순수한 이념, 만국의 노동자가 해방되는 공산주의 이상을 믿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돈이 무장투쟁의 총알이 되는 것은 지지했지만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일본 자본과 위태로운 거래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총알이 없으면 이념도 없다고 수없이 설득했지만
황국은 썩은 자본으로 세운 나라는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의 순수한 눈빛은 나를 찔렀고 나는 어머니로서 나의 방식이 아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고통을 느꼈다. 황국은 내가 만든 울타리, 내가 쌓아 올린 재산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했다. 그 자유는 곧 나의 부인이었다. 길상마저도 나의 방식이 유일한 실리적인 길임을 인정했지만 황국은 아니었다. 그는 순수했지만 그 순수함은 이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아들의 이탈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졌고 어머니로서 나의 삶과 투쟁이 아들에게 무거운 굴레가 된 현실이 가장 괴로웠다. 그의 고독은 나에게 전염되어 나를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다. 길상이 서울로 떠난 후 나는 만주에서 잠시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났다. 평사리에서 함께 고난을 겪었던 동지들, 나를 도왔던 옛 타인들의 소식을 접했다. 그들의 안부는 나에게 잠시나마 인간적인 위안을 주었다. 만주에서의 냉정한 투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민족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소박한 삶은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이유였다. 내가 가장 냉정해져야 했던 순간은 나에게 빌부터 이익을 취하려다. 결국 낭패한 주가비의 몰락을 보았을 때였다. 그는 재물을 탐하다 일본 관원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 나는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돈이란 냉정하게 다루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차가운 교훈을 얻었다. 나는 길상의 투쟁을 위해 이 돈을 신처럼 다루어야 했다. 나의 눈빛은 조금의 동정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의 육체는 강철 같지 않았다. 만주에서의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은 결국 나에게 발병이라는 형태로 찾아왔다. 고통 속에서 나는 잠시 인간적인 나약함을 느꼈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길상을 돕고 누가 자금을 지키겠는가. 나의 의지력은 육체의 고통마저 잠재웠다. 이 발병은 나에게 내가 인간임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내가 투사로서 얼마나 더 강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채찍이었다. 길상이 잠시 만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들 황국과 이념적으로 충돌했다. 길상은 실리적인 무장투쟁을, 황국은 순수한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했다. 나는 그들의 부자관계가 아닌 투사들의 대립을 지켜보아야 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하는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냉정한 리더였다. 나는 두 남자의 고독과 이상을 모두 이해했고 그들의 엇갈림이 이 시대의 비극임을 알았다. 길상과 황국의 논쟁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길상은 지금은 총과 돈이 가장 시급하다. 이상은 해방 후에 펼쳐야 할 사치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피를 흘린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잔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황국은 길상의 말을 수단에 매몰된 기회주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아버지가 가져오는 피 묻은 돈으로 세운 나라는 결국 총 가진 자들의 독재가 될 것입니다. 민중의 해방은 그들의 각성과 이념의 순수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황국의 목소리는 젊음의 열정과 송장환에게 배운 이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의 대립을 지켜보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들의 대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끼어들었다. 황국아, 아비의 투쟁은 너를 위한 발판이다. 그 발판마저 부정하면 너는 어디에 설 것이냐. 길상, 당신의 희생과 돈이 황국의 이상을 지킬 것이다.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칼이다. 나는 나의 역할이 다리가 되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길상의 냉철한 실리라는 다리와
황국의 뜨거운 이상이라는 다리. 나는 그 두 다리를 이어주는 위태로운 교량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념적 대립은 단순히 한 집안의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 후 조선이 걸어야 할 운명의 갈림길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나는 그 예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비극적인 목격자였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길상이 잠시 머물렀던 만주의 집은 그가 떠난 후 다시 폐가처럼 쓸쓸해졌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빈 방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가슴은 텅 비는 듯했다. 나는 겉으로는 강인한 여주인이었지만 속으로는 남편을 기다리는 외로운 아내일 뿐이었다. 이 쓸쓸함이야말로 내가 선택한 운명의 대가였다. 나는 이 고독 속에서 길상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했다. 나는 길상과 황국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위해 한밤중에 홀로 밤길을 나서는 일이 잦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동지들의 안전을 점검했다. 밤길은 나의 투쟁의 공간이었다. 나는 이 밤길에서 나의 모든 비밀과 나의 모든 책임을 짊어졌다. 길상과의 짧은 재회에서 나는 다시금 정이라는 인간적인 약점에 굴복했다. 나는 길상이 떠난 후 그를 향한 절절한 연모 때문에 때때로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정이야말로 나의 투쟁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요소였지만 동시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마지막 증거였다. 나는 이 정을 버릴 수도 완전히 가둘 수도 없었다. 길상과의 재회는 마치 소나기 사랑처럼 짧고 격렬했다. 우리는 다음에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었기에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사랑과 그리움을 쏟아내야 했다. 그 격렬한 만남은 나에게 생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지만 그가 떠난 후의 고독은 소나기가 지나간 후의 허탈함처럼 더욱 깊었다. 길상이 다시 조선으로 떠나기 전 우리는 서로 면대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운명을 확인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재산과 희망을 걸었고 그는 나에게 그의 모든 생명과 충절을 바쳤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었다. 나는 이 운명을 마주하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길상에게 맹세했다. 대륙의 끝, 운명을 마주하다. 만주와 조선을 잇는 생명줄은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이 아니었다. 그것은 때로는 허름한 보찜이었고 때로는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 인삼장수의 능글맞은 웃음이었다. 이 장수들은 인삼 속에 독립자금을 숨기고 관원들의 눈을 속여 기밀 문서를 전달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 통로였다. 나는 이들의 생명이 나의 모든 재산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의 손에 전달되는 돈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조선의 민족혼이 만주로 흘러드는 피와 같았다.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고독과 위험을 알기에 더욱 냉정해졌다. 나의 동정심이 그들의 임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으므로 나는 그저 돈을 건네고 차가운 눈빛으로 임무의 완수를 요구했다. 강원도 인삼장수는 나의 사업체와 공식적인 거래가 전혀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길상이 조선에서 맺은 가장 은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대였다. 그는 매년 가을 만주 벌판을 넘어 용정촌까지 인삼을 팔러 오는 척하며 일본 관원의 감시를 피했다. 그의 보따리 밑바닥에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피와 땀으로 모은 돈과 길상의 지령이 숨겨져 있었다. 자금의 이동 방식은 더욱 복잡했다. 겉으로는 조선 은행권이나 일본 엔화였으나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만주에서 가장 황금성이 높은 청나라, 때의 은원보 혹은 고순도 금괴였다.
이들은 위조하기 어렵고 보관이 쉬웠으며 무엇보다 일본 관원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불법적인 지하 경제를 통해 순환되었다. 하루는 인삼장수가 나에게 말했다. 마님, 이 돈은 인삼열 뿌리 값입니다. 허허. 겉으로는 내가 돈을 벌러 왔지만 속으로는 내 나라 목숨줄을 짊어지고 오는 기분이라오. 이 보따리가 헛되이 털리는 날엔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라오. 그의 말 속에는 수많은 동지들의 희생이 녹아 있었다. 그가 가져온 문서는 작은 한지로 말려 인삼뿌리 사이에 교묘하게 박혀 있었는데 내용은 길상에게 보내는 임시정부의 긴급 지령과 만주 독립군 부대들의 전력 현황이었다. 나는 그의 투박한 손을 보며 나의 재력이 그들의 고귀한 희생에 기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금 세탁 방법을 알려주고 그가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비상 자금을 미리 준비해 주었다. 이 돈은 공식적인 회계장부에는 특수물자 구매비로 기록되었고 나만이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 나의 냉혹함은 그들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어막이었다. 인삼장수가 나의 곁을 떠날 때마다 나는 그가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신에게 빌었다. 그는 우리의 희망이자 시대의 그림자 속을 걷는 영웅이었다. 길상과의 인연으로 만난 해관 스님은 이 모든 경랑 속에서 유일하게 속세와 이념을 초월한 존재였다. 그는 북간도와 조선을 떠돌며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을 묵묵히 기록했다. 그의 견물록은 나의 보고서나 길상의 지령과는 달랐다. 해관의 기록에는 자금의 흐름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시대의 비애가 담겨 있었다. 그의 종이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내용은 참혹했다. 그는 만주로 피난 온 조선인들이 어떻게 중국인 지주와 일본 관원에게 이중으로 수탈당하는지, 조선에서는 기근과 착취로 인해 백성들이 어떻게 들짐승처럼 살고 있는지를 덤덤하게 전했다. 특히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가거나 굶주림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은 나에게 금전적 투쟁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적 부채감을 안겨주었다. 해관은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마님의 돈이 이들을 먹여 살리지만 이들의 눈에서 희망을 빼앗아간 것은 돈이 아니라 시대의 폭력입니다. 돈으로 폭력에 맞설 수는 있으나 그들의 찢어진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해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나의 돈과 길상의 총이 잠시나마 막아줄 수 없는 근원적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견문은 나에게 나의 투쟁이 정치적 해방을 넘어 인간적인 구원이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그에게 필요한 여비를 제공하고 그의 기록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만주의 비밀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다. 해관의 기록이야말로 토지 이부의 가장 슬픈 증언이 될 것이었다. 나는 그 기록을 보며 내가 왜 이토록 돈에 집착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되새겼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은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다. 황국은 단순한 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독립운동의 영웅인 길상의 아들이었다. 이 타이틀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황국은 아버지의 명성에 짓눌려 자신이 걸어야 할 순수한 이상의 길을 찾고자 몸부림쳤다. 길상이 민족 해방이라는 데에 아래 실리적 투쟁을 외쳤다면 황국은 계급 해방을 통한 인간 해방을 꿈꿨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력이 낳은 모든 결과물, 즉 자본을 거부했다. 어느 날 황국은 나를 찾아와 냉정하게 선언했다. 어머니, 저는 압니다. 이 자금은 수많은 피를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는 결국 또 다른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이 사라진다 해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폭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총과 돈이 없는 곳, 즉 노동자의 연대 속에서 진짜 해방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아들의 눈빛에서 순수하면서도 위험한 광기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재정적 지원을 끊겠다는 위협 대신 살아남아 내 이상을 펼쳐라. 죽은 영웅의 이상은 역사가 되지 못한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피를 흘려서만 오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나의 설득은 황국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나의 돈을 거부하고 스스로 가난한 노동자로 위장하여 만주의 가장 낮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공산주의 계열의 조직과 연대하며 만주 조선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길상은 총을 들었고 나는 돈을 쥐었지만 황국은 이상을 쥐었다. 우리의 세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명의 짐을 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투쟁이 아들의 이상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만주 벌판의 황막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의 고독이었으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역사의 부재였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없이 펼쳐진 흙과 바람뿐인 것처럼 나의 영혼도 수많은 돈과 조직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길상 없는 고독과 황국과의 이념적 거리로 인해 황폐해져 있었다. 나는 만주 사업의 정점에 있었지만 나의 삶은 정작 황폐한 사막이었다. 나는 매일 엄청난 결정을 내리고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졌지만 정작 나의 마음속에는 단 한 줌의 평화도 없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고향인 평사리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다. 그곳은 나에게 잃어버린 낙원이었고 잊어야 할 추억이었다. 이 황막함 속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갔다. 나는 최참판댁의 외동딸인가, 길상의 아내인가, 황국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그저 독립자금의 거대한 기계인가. 이 끝없는 질문 속에서 나는 나의 인간적인 감정들을 모두 묻어버리고 오직 투쟁의 집념으로만 살아가려 했다. 이 황막함이야말로 내가 짊어진 시대의 무게였으며 역사를 잃은 자의 슬픔이었다. 나의 아이들과 만주에서 태어난 조선의 아이들은 뿌리 없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의 흙을 밟아본 적 없었고 그들의 부모가 왜 이 황량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조선어와 만주어, 심지어 일본어까지 뒤섞었으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성장했다. 그들의 사춘기에는 고향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동시에 현실적인 폭력에 대한 노출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가득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이 모든 투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온전한 조선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절감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이 이 황막함 속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시대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었다. 나는 그들에게 조선의 역사와 문학을 가르쳤고 매일 밤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사춘기는 곧 새로운 조선이 태동하는 고통스러운 진통이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의 사업체는 많은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고용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생존의 끝에 매달려 있었다. 일본 자본의 수탈과 만주 군벌의 횡포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방패이자 나의 뿌리임을 알았다. 나는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며 그들이 일본 관원의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나의 사업은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가난한 조선인들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는 거대한 방주와 같았다.
나는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들의 굶주린 눈빛과 고단한 노동이야말로 내가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쓸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생존은 나의 생존이었고 그들의 희망은 나의 투쟁의 이유였다. 나의 사업가적 직감은 늘 정확했다. 1930년대 후반 만주를 덮고 있는 평온함 속에서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평소보다 일본 관원들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빨라졌고 내가 매수한 첩자들로부터 오는 보고가 점차 끊기기 시작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징후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위장된 일본군의 무관심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사소한 움직임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핵심 동선만을 조용히 감시하고 있었다. 무언가 큰 것이 오고 있다. 놈들이 우리 조직의 핵심을 노리고 있다. 나는 즉시 비상계획을 가동했다. 모든 주요 자금의 경로를 변경하고 길상과 황국의 위치를 완전히 숨겼으며 모든 동지들에게 최대 경계 태세를 지시했다. 특히 조선에서 오는 모든 인삼장수와 밀사들의 접선 장소를 변경하고 기존 연락망을 모두 폐기했다. 이 예감은 나에게 나의 생존뿐만 아니라 독립자금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다. 나는 이 그림자를 피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림자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했다. 나의 냉철함은 곧 나의 무기였다. 나의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일본 관동군의 핵심 정보, 즉 만주 독립운동가 일제검거 작전의 계획이 하얼빈에서 교환될 것이라는 긴급 보고를 받았다. 하얼빈은 러시아, 일본, 중국의 첩보전이 난무하는 위험한 교차로였다. 이곳에서 정보를 빼내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행위와 같았다. 나는 길상에게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지시했다. 하얼빈으로 가시오. 이 정보를 확보해야 우리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길상은 단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고 나의 지시를 따랐다. 그의 침묵은 그의 결연한 희생 의지를 대변했다. 나는 길상의 안전을 위해 수많은 경호 인력과 비상 탈출로를 마련했지만 하얼빈은 지옥의 입구와 같았다. 나는 그에게 러시아계 첩보망을 활용한 이중 보안 장치를 마련해 주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청산가리 캡슐을 은밀히 건넸다. 길상이 하얼빈으로 떠난 후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의 모든 희망과 불안은 그가 가져올 단 하나의 보고서에 걸려 있었다. 길상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최종 보고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국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본 관동군이 만주 내 조선 독립운동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고 그들의 첩자가 나의 조직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용정 3호로 불리던 우리의 핵심 연락책이 일본군에게 포섭되었으며 이미 길상과 나의 모든 동선과 재정 흐름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나의 머리는 냉철하게 움직였다. 이 보고는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전쟁의 선포였다. 나는 즉시 모든 사업을 위장 폐쇄하고 모든 재고와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여 자금을 완전히 금괴와 현금으로 분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입은 엄청난 재정 손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생존이 곧 투쟁이었다. 나는 조직원들에게 흩어져 잠적할 것을 지시했다. 길상의 최종 보고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였고 나는 이 경고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하로 숨겨야 했다. 조직이 와해되는 위기 속에서 길상과 나는 만주의 깊은 산속 외딴 벌목장의 오두막으로 몸을 숨겼다. 오두막은 춥고 어둡고 고독했지만 그곳이 우리가 잠시나마 부부로서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은신처였다.
낡은 난로의 연기가 유일하게 우리의 생존을 알리는 신호였다. 우리는 땔감을 패고 간소한 식사를 나누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돈이나 이념,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희와 길상,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서희는 길상의 굳은 어깨에 기대어, 길상은 서희의 차가운 손을 감싸며 묵묵히 이 침묵을 견뎠다. 이 오두막은 우리의 물리적인 마지막 보루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간적인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심리적 공간이었다. 길상은 자신의 총을 닦았고 서희는 숨겨온 장부를 다시 확인하며 이 짧은 정적이 끝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오두막에서의 짧은 시간은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서로가 언제 다시 헤어질지 혹은 이 오두막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시대의 경랑 속에서 피어난 가장 슬픈 꽃이었고 이념과 현실을 초월한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길상의 굳은 어깨를 끌어안고 그가 짊어진 모든 고통과 투쟁의 무게를 함께 나누려 했다. 길상은 나의 손을 잡고 내가 만주에서 홀로 견뎌낸 고독과 재정적 투쟁에 대한 무언의 존경을 표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서희, 당신은 나의 뿔이요. 이 만주 벌판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총을 쥐고 투쟁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그 총알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개인의 정을 넘어 민족 해방이라는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동지애로 승화되었다. 이 짧은 사랑의 순간은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불멸의 약속을 새겼다. 우리의 우려대로 일본 관동군의 대숙청은 만주 전체를 아기 지옥으로 만들었다. 길상의 조직과 연대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무고한 조선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했다. 내가 힘들게 구축했던 네트워크는 찢겨나갔고 소중한 동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라졌다. 일본군은 불령선인 소탕작전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인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했다. 나는 오두막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자금의 힘도 실리의 전략도 이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달았다. 분노와 절망이 나의 영혼을 잠식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이 참혹한 아기 지옥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들에 대한 복수와 해방을 쟁취해야 할 생존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희생된 이들의 명단을 은밀히 기록하며 이 비극이 역사의 빚으로 남아 우리 세대에 대물림될 것임을 예감했다. 오두막의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그러나 최근 움직임이 수상했던 조직의 연락책 씨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배신자의 그림자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본 관동군이 우리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두수가 이 모든 추적의 배후에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보고는 너무나 상세했고 그의 눈빛은 불안했으며 그의 손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희는 그의 보고서에서 시간적 오류와 지리적 모순을 발견했다. 만약 그가 정말 우리를 걱정했다면 그는 이틀 전에 왔어야 했다. 이자가 덫인가 아니면 마지막 동지의 경고인가. 서희의 냉철한 이성은 그가 이미 일본 관원에게 포섭된 이중 첩자임을 직감했다. 길상과 나는 칼날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를 맞이했고 우리는 그에게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뽑아낸 후 그의 생사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찾아온 사람, 박 씨의 얼굴은 언뜻 나에게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눈빛, 미묘한 입꼬리의 움직임이
나에게 김두수의 젊은 시절을 상기시켰다. 이 닮은 얼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악연이 현재까지 이어져 우리를 옥죄고 있음을 알리는 운명의 징표였다. 김두수는 자신의 하수인들을 통해 나의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었다. 나의 가슴은 복수심과 함께 트라우마로 요동쳤다. 김두수는 나의 토지를 빼앗고 나의 집안을 무너뜨린 원흉이자 이제는 나의 길상을 노리는 시대의 악마였다. 이 닮은 얼굴의 기억은 나에게 휴식은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상기시켰다. 나는 김두수와의 대결이 불가피함을 깨닫고 그의 노예한 전략에 맞설 서희만의 냉혹한 계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결국 찾아온 박 씨는 우리를 오두막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음이 밝혀졌다. 그의 방문 직후 오두막 주변의 산세가 미묘하게 변했고 멀리서 희미하게 군화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다.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 관동군과 그들의 조선인 앞잡이들이 우리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포위망은 세 겹이었으며 그들이 우리를 생포하기 위해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길상과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나는 오두막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 자금과 핵심 문서를 챙겼고 길상은 총을 들었다. 이제 도망은 무의미했다. 우리는 정면으로 이 추적을 뚫고 나가야 했다. 길상은 나에게 만주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조선으로 돌아가 해방 후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곧 나의 새로운 임무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이별이 아닌 재회의 맹세를 속으로 되뇌었다. 추적의 배후에 김두수가 있다는 확신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이 모든 고난과 투쟁의 시작이 그였던 것처럼 이 파국의 끝에도 그가 서 있을 것이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념의 전쟁을 넘어 개인적인 숙명의 대결로 돌아갔다. 김두수는 일본군을 등에 업고 만주 전체를 호령하며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나는 만주를 떠나기 전 김두수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이 경고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닌 파괴된 사업체를 통한 역정보였다. 나의 사업체는 와해되지 않았으며 나의 돈은 건재하고 길상은 살아남아 언젠가 평사리의 토지와 김두수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이 증오심이야말로 내가 이 모든 추적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집념이었다. 김두수, 나의 땅은 내 무덤이 될 것이다. 만주 벌판은 늙은 호랑이와 젊은 이리들의 싸움터였다. 늙은 호랑이는 김두수와 같이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남은 노회한 친일파였고 젊은 이리는 황국처럼 순수한 이념으로 무장한 신세대 투사들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최서희의 실리적인 독립운동 조직, 즉 만주 벌판의 실타래가 얽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에 서 있었다. 나는 늙은 호랑이의 냉철함으로 이리를 지키려 했고 이리의 순수함이 호랑이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했다. 이 대결은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현실과 시대의 이상이 충돌하는 피할 수 없는 경랑이었다. 누가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이 만주 벌판의 차가운 바람 속에 메아리쳤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길상은 나를 오두막에서 탈출시키고 그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화살같이 질주했다. 길상의 희생은 나의 생존 명령이었다. 나는 눈물을 삼키고 만주의 깊은 숲속을 향해 몸을 던졌다. 나에게는 마지막 자금과 재회의 약속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이 있었다. 나는 길상의 마지막 명령을 가슴에 품고 만주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새로운 운명의 길을 떠났다.
나의 몸은 만주의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지만 나의 심장은 해방된 조국과 돌아온 길상에 대한 뜨거운 염원으로 타올랐다. 이 질주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역사를 향한 최서희의 결연한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시대의 철벽이 되어 자신의 운명, 그리고 조선의 운명을 향해 화살같이 나아갔다. 다음 편 토지 3부에서 불멸의 약속에서 해방의 기운과 함께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 주십시오.